자, 이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조금 좀 생각해야 되는 여기 퇴직소득이에요. 퇴직소득 마찬가지로 국세죠. 그래서 국세청의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게 바로 2표입니다. 2표를 잘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 오는 양도소득세 몰라도 돼. 이것만 알면 돼. 자, 퇴직소득의 범위는 보시면 돼.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퇴직소득을 봐야 돼요? 임원이에요. 일반 직원의 퇴직소득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원의 퇴직소득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영역이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의 조촉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법, 두 번째 소득세법. 소득세법 안에 퇴직소득의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임원의 퇴직금을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 국가에서 야 이거 퇴직금 제대로 주는 거 맞아? 법인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줘? 국가가 이거 보겠죠. 야, 막 퇴직금 이 금액이 맞아? 그리고 법인이 이 금액을 맞게 제대로 줬고 그 부분을 내가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야 하는 국가가 보겠죠. 국가는 세금 위주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해. 그렇죠? 그러면 퇴직소득세보다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더 많은 세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만히 있어봐. 첫 번째 법인세를 많이 내는 방향이야. 그러면 이걸 퇴직소득으로 가급적이면 비용 처리를 안 하게 해줘야지만 국가는 법인세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인정 안 하고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줘야지만 종합소득세도 많이 걷고 건강보험료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아, 세금을 많이 받는 방향. 법인세를 많이 걷어야 되니까 비용 처리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법인세에서는. 그다음에 소득세에서는 퇴직소득세보다는 종합소득세인 근로소득세로 매기는 게 세금 많이 걷겠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걷으니까. 국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거지. 어차피 나는 이 회사를 떠났어. 세금을 전체 내봐야 50% 아니에요.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야 57.5%겠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 많이 내도 그건 내가 내는 건데 내 돈에 소중히 들어오는 거는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 쓸 거 아니에요. 사장이 나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 회사는 내가 물러나도 얘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시각이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국가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이 비용 처리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법인세 많이 걷어. 그다음에 개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퇴직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게 종합소득세도 많이 걷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부과할 수 있어. 국가 시각. 자, 회사는 어차피 사장 입장이야. 사장이 정하는 게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비용은 많이 처리하면 돼. 회사는. 개인은 많이 받으면 돼.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국가는 이 법인한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법인세법에서 근거를 뒀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너는 퇴직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내. 그래서 퇴직소득의 한도 규정을 정해놨다. 국가 입장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해석하겠다. 국가가 법인세법을 딱 둬서 야, 송금 인정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어. 안 해주면 너 기본적으로 상여금으로 처리 송금 인정 안 해. 이게 국가는 제일 좋겠죠. 송금 못 해. 하지만 대부분 근데 이거 규정은 뭐예요? 야, 정관에 규정 두면 비용 처리 해줄게 이거야. 정관에 처리. 좀 이따 법인세법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국가에서는 정관에 있으면 송금 인정. 오케이. 정관에 있으면 송금 인정인데 그 중에 한도가 있어. 한도 이내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넘어가면 근로소득세를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바라본다. 이 큰 얼개를 머릿속에다 딱 넣어놔야 돼. 아, 오케이. 그러면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한도는 국가에서 법인세법으로 정해놨구나. 전체 규모. 그럼 퇴직금 중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눠지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해했어요? 요거만 얻어도 돼. 자,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령 이걸 이제 보는 거지.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걸 해.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고. 법인세법은 나중에 보시고 요 다음을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 꼭 한 번 해보셔야 돼. 이걸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자, 이건 안 할게. 다만 요거만 한번 보죠. 법인의 임원이 해당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은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 퇴직으로 복귀 라고 해서 직원한테 원래 퇴직금을 줘야 돼. 근데 직원이 퇴직금을 안 받았어. 뭐죠? 자, 야, 퇴직은 뭐야? 우리가 아는 있잖아. 대표이사 아들이야. 직원으로도 임원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이구 퇴직금 생겼네요. 퇴직금 받으라 그러세요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퇴직금을 미수령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 나오죠. 퇴직금 미수령하면 퇴직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임원으로 퇴직할 때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부장으로 있다가 전무이사로 승진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더 많이 받는데.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퇴직금을 안 받으면 퇴직한 것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원으로 퇴직할 때 기산일이 이 아들의 근무 시작일로부터 기산일이 된다. 누진되고 정관의 배수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넣어놨어요. 자, 이게 국세청에 있는 자료 그대로. 요게 법인세법을 쉽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앞단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인세법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줬느냐. 첫 번째,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써라 이거예요. 야, 정관의 10배수 오케이? 법인은 비용 처리해 이거예요. 정관의 10배수 오케이? 법인은 비용 처리해. 물론 그 정관에 있는 10배수가 법상 물 흐르듯이 돼 있느냐 아니냐는 일단 차지하고. 그렇죠? 정관에 10배수를 둔 행위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했으나 그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음이 입증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정관의 10배수는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절차적인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법인의 주총을 열어서 정관의 10배수를 누게 된 그거에 대한 이의를 누가 제기해? 아무도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자. 누가 문제? 회사가 문제 삼아 스스로? 아니죠. 회사는 사장인데 문제 삼지 않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그 소의 이익이 있는 자가 문제 삼을 거 아니야. 근데 있죠. 1% 또는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이 화가 나. 찔러. 문제를 삼아. 이거 나한테 통보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주총은 절차적 하자 이미 입증이 돼서 그때 얘기한 10배수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법인은 비용 처리 못해서 법인세 내고 가산세 내고 대표사는 근거 없이 그 가지금이라기보다 10억을 받았으니까 상여 처분 세금 왕창 두드려 맞고 예전에 신고 안 했으니까 또 내고 이런 거예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정관의 규정을 두면 된다. 시정에 이런 말이 있어요. 퇴직금 하다 보면 지금 3배수 아닌데 되는데요. 지금 2배수라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5배수 아니 되는데요. 잘못된 얘기라니까. 자, 두 가지 측면. 법인이 비용 처리하는 입장과 내가 받는 퇴직금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구분되어 있냐 입장일 뿐이지 정관의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간다. 세상에 그 컨설턴트가 그렇게 얘기하는 컨설턴트는 이미 하수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고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법인을 가서 얘기할 때 어쩐지 누가 와가지고 이제 퇴직금은 3배수 이상 하면 안 된다는데요.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구나. 왜? 이거 나와 있잖아 법에. 야 정관에 있으면 비용 처리 해준다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는 일단 문제 없고 세금의 이슈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법에 나와 있다. 뭐라고 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이걸 외우면 더 좋죠. 대표님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의하면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거는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적 하자나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근데 대부분 문제 없을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이 경우 정관의 임원의 퇴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자, 우리가 퇴직금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대표이사 지급배수 5배수. 그다음에 기준은 어떻게는 몇 배수, 어떻게는 몇 배수, 어떻게 한다. 직전 퇴직하기 3년에
평균 임금 나누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공적 배율이라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명확히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 경우가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정관에 위임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자, 정관에 있으면 된다. 오케이. 이거로 대전제야.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이걸 써라. 1년간 총급에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자, 퇴직한 날로부터 이 사람이 11월 30일 날 퇴직했으면 그 기준으로 소급해서야 직접 노동 아니고요. 1년부터 급여에 곱하기 10분의 1. 이게 나누기 10이죠. 곱하기 근속연수. 원래 여기는 우리 공적 배수를 줬잖아.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정관을 바꿔줘야 돼. 정관의 규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거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정관의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의 규정을 두면 그거대로 법인은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자, 총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 어쩌고 저쩌고 근속연수. 자, 이것도 나오잖아. 0년에 의해 0년이 뭐야 이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면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고 개월수. 자, 그러면 전체 개월수 나누기 12가 근속연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10월 15일 날 퇴직했어. 에이 15일 빼. 그다음에 10월 그것부터 월로 다 따져. 그래서 나누기 12 한 게 예를 들어서 10.5다 그러면 10.5가 곱해지는 거다. 오케이? 우리가 10.5니까 1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5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기간을. 예. 그거 모르겠네. 10.52가 나오면 52는 빼나? 그건 정확한 것도 모르겠네. 하여튼 소수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아마 법인세법 시행령 나와 있을 거예요. 소수점 뭐 두 자리 절사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건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됐죠? 법인세법에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국가 입장에서 비용 처리 요거만 내가 법인에 대해서 오케이. 법인세법에서 기준을 뒀네. 너는 정관에만 규정이 있으면 법인은 비용 처리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나 문제, 물론 그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절차만 제대로 갖춰주고 모든 임원이 다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말도 필요 없고 이런 거죠. 올해 어떤 임원이 퇴직해. 그래서 야 지금 5배수로 해놨는데 1배수로 바꿔. 그래서 걔를 내보내. 1배수 주고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5배수로 올려놔.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많이 받고 싶은데 임원은 적게 주고 싶어. 그래서 임원이 퇴직을 올해 퇴직할 거야. 그래서 올 초에 바꿔버려. 배수를 1배수로. 그리고 퇴직할 때 1배수 줘.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나한테 5배수로 다시 바꿔.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잖아. 근데 한 7, 8년 지나서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꿔졌다. 이런 거지. 올해는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1배수였어. 봤어요. 우리 재무제표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퇴직금 주고 회사가 망해서 1배수 했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젠 괜찮아져가지고 이제는 5배수로 해도 돼요. 이런 합리적인 근거. 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서 법정에서 진술해서 판사가 손을 누굴 들어주느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흐름. 물론 아무도 얘기 안 해. 국가도 이거 신경 쓰겠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원래 정관에 10배수인데 국가가 얘네들 정관을 보고 있냐고 안 본다니까요. 안 봐. 근데 원래 몇 배수인지도 몰라. 근데 임원이 퇴직할 때 1억을 줬어. 근데 아니 일반 임원이 그다음에 대표이사 아들이 퇴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어. 얘도 1억, 얘도 1억. 문제 없네. 근데 대표이사는 한 달 근무하고 1억. 얘는 10년 근무하고 1억. 완전 차이가 있잖아. 근데 요거는 국가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 알아도 신경 못 쓰는 범위야. 하지만 얘는 1억 줬는데 대표이사가 내년에 30억? 오, 잠깐만. 이거 그때 본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국가가 티가 나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다가 누군가 의의를 제기하면 그때 조사하는 거예요. 법인의 관리 감독 책임은 누가 있다? 검사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안 본다니까? 누가 신고해야 돼. 법이 약간 이런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삼으면 문제될 때 절차적인 상황들, 합리적인 선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게 법이야. 제가 상식과 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흐름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각지대는 있어. 자, 퇴직소득. 자, 법인 입장에서 바라봐서 법인세에 대해서 부분 내렸고 이제 소득이야.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아까 얘기한 퇴직금을 이렇게 했어. 송금 인정. 오케이. 정관에 적어놨네. 오케이. 하지만 네가 받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을 정의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할 거야 라고 정의 내려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소득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데 요걸 참고하셔. 이게 되게 쉬워. 자, 네가 받는 퇴직금 중에 우리는 퇴직소득을 인정하는 게 있고 퇴직소득이 아닌 나머지는 근로소득세 대 종합소득세. 오케이.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건강보험료 안 부과되고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되죠. 추가적인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 자, 국가는 어떻게 정해놨냐? 자, 봐봐. 2019년 말까지는 3배수야 너. 2020년부터는 퇴직하는 날까지 2배수. 요걸 보고 많은 컨설턴트들이 자, 이때는 3배수. 2020년 이후잖아요, 지금. 2배수로 해야지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더 받을 수 있다. 정관에 있으면. 자, 이것만이 퇴직소득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네가 전체 근속한 기간 중에 2019년 이전은 3배수, 2020년 이후는 2배수로 해. 기준이 이거야. 2019년이니까 19년, 18년, 17년, 3년. 너는 퇴직한 날 27년이다. 27년, 26, 26, 25년 요거 3년이야. 기준을 정해놓은 것만 너는 퇴직소득세를 내. 이렇게 했다. 단 또 여기에 더. 이게 문제야. 자, 다만 2012년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2012년 우리가 만나는 법인은 2012년 이전에 설립한 법인들 많이 있죠. 그 법인들은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수, 2020년 이후는 2배수, 2012년 이전은 두 가지 기준 중에 유리한 걸로 정해. 그 두 가지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만약에 그때 2011년도 말에 퇴직했다고 계산할 때 받을 퇴직금 과. 그때 만약에 정관의 기준이 10배수로 있어. 오, 그러면 그때 10배수. 2011년 말에 감할 때 네가 만약에 그때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과. 전체 퇴직금 중에 2012년 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해. 그래서 더 큰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여기서 힘들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자, 봐봐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 2020년부터는 2배수. 2012년 이전은 둘 중에 하나 중에 높은 금액을 채택해라. 뭐냐? 첫 번째 금액은 뭐냐면 그때 네가 만약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10억이야? 그럼 10억. 근데 전체 선시복 중에 2012년 이전의 비율이 50%야. 그러면 30억 중에 50%인 15억을 인정, 퇴직소득으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컨설팅 계약하는 게 목적이잖아. 여기서 완벽하게 차별성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계신 컨설트 분들이 나가서 얘기해봐. 나의 차별성을 뭘 얘기할 거야.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될걸? 똑같은 자금만 하면 거기 어디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왜 해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아무도 몰라. 왜? 다 포기하니까 어렵잖아 지금 하다가.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이런 거는 깊숙이 들어가 줘야 돼. 마치 내가 어떤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누가 와서 보니까 이제 퇴직금은 대표이사는 2배수뿐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말을 마치 기다리듯이 나오는 순간에 오케이 죽었어. 그러고 사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장은 뭔 얘기인지 몰라. 하지만 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외워야 된다니까. 미루지 이런 거 이 포인트 내가 실무적으로 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어렵잖아. 못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니까. 이 포인트가 한 30가지가 있어. 그것만 알면 돼. 제가 실무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센터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사장들이 뿅 가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 이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니까 그런 얘기 하기를. 근데 막 걸려. 왜?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어떤 컨설턴트들은 가서 뭔가 특이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법 바뀐 걸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2배수만 가서 지금 정관 5배수로 돼 있는 거 고치세요. 2배수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장한테 얼마나 손해 끼치고 있어. 5배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왜 2배수로 바꾸냐고. 세금은 법인이 내지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나는 법인 돈을 내 주머니로 세금 적게 내는 게 법인 운영하는 목적 아닙니까? 대표님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요. 정관의 기준을 두면 되고요. 그 퇴직금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그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은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고요. 2020년 이후는 2배수고요. 2012년 이전은요. 전체 퇴직금의 대부분 보면 안분하는 비율이 많겠죠. 이 회사가 설립한 지가 2012년 이후는 볼 것도 없어. 2012년 이전의 부분만 따지니까. 우리가 만나는 법인 중에 2012년 이전에 설립한 법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는. 그 이유는 볼 것도 없어. 그냥 3배수, 2배수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난 많은 대표들이 2012년 이전에 설립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큰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전체 규모 중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분한 게 훨씬 커져. 왜? 2011년 그때 정관 안 바꿨을 거거든. 그때는 뭐예요? 퇴직하기 직전 직전 1년의 연봉. 응? 요거 아까 뭐예요? 이걸로 보는 거잖아. 요놈. 대부분 요걸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작아. 근데 전체 퇴직금이 크면 그 기반의 기운이 높아서 거의 그걸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표님의 퇴직금은 정관의 규정을 두면 많이 받아갈 수 있고요. 대표님 입장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세금은 어차피 받는 금액에서 많이 내야 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를 정관의 기준을 정하고 다만 대표님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퇴직소득은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는 2012년부터 19년은 3배수. 2020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2배수. 다만 2012년 이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체 퇴직금의 안분한 값과 그때 당시 퇴직했을 때 감안한 퇴직금을 비교해서 큰 놈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대표는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만 잘 모르지만 있어 보이는 얘기 꼭 외우셔야 돼. 이거는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중에 3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꼭 파악하셔야 돼. 오케이, 퇴직. 왜? 계산은 못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한테 얘기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난이도의 레벨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왜? 모르니까. 힘드니까. 이거를 해석하기. 저도 죽는 줄 알았어, 이거를. 내 그거를 누르려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법조문으로 한번 확인해서 법조문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넣어놨어요. 아, 힘들다. 우리 두 분의 본부장님 확실히 알아듣는 것 같고 나머지는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퇴직소득세 이연은요 보세요.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IRP 계좌로 만약에 나의 퇴직금을 쪽에 넣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퇴직금은 소득세 냈던 거는 다시 반환 돌려받는다 라고 하는 거고 퇴직소득세를 내고 했다 하더라도 다시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내가 낸 퇴직소득세는 돌려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약간 의미가 있어요. 약간 의미가 있어요. 대표도 해당이 되고요. 근로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퇴직소득세를 안 낼 수 있다. 이연퇴직. 자, 연금 매수령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IRP라든가 DC라든가 IRP, 그러니까 DB형은 현금으로 받았다가 IRP 계좌에 넣으면 연금 계좌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원천 징수했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모아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는 거야. 연금 소득세를 내겠죠. 분류과세에 의해서. 무슨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연금에 수령을 해서 연금의 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 수령 조건이라는 게 연금의 수령이라는 게 있어. 이식을 받거나 하게 될 경우는 그때 이제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정보는 우리가 개인 컨설팅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퇴직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로 나눠주는 팩트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은 똑같지만 공제가 많아서 똑같은 3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와 똑같은 3억을 상여금으로 받는 거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이제 덜 내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돼요? 3.3%, 4.4%, 5.5%는 되잖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데 퇴직소득세는요. 아무리 낮아도 5.5% 넘어가. 전체 금액이. 그래서 지금 당장 내지도 않고 이연해서 나중에 낸다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 고객이 개인 고객들의 노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괜찮은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연 퇴직소득. 우리도 해당이 우리는 어차피 맞는지만 우리가 만나는 근로자들 또 VIP 중에서 급여 소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은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단 다시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를 안 내고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한다. 라고 해서 그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리고 증권 투자 또는 펀드 투자 판매 권유를 해서 그거를 여기다 담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법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개인 재무 컨설팅 할 때 하나의 활용하는 툴 개념으로 기왕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CEO들은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근데 조금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오늘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으로 정관에 정해지면 된다. 보통 5배수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 합니다. 근데 그냥 완전히 안정적인 3배수 해도 돼요. 나중에 연봉만 많이 올리면 되지 뭐. 물론 연봉을 올리는 것도 임박해서 올리면 안 돼요. 요거는 나중에 유보금 회수 시간에 퇴직금이라는 거 별도로 있어요. 오늘 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를 할 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정관에 있으면 된다. 5배수까지 가능하겠다. 그러면 정관에 금액이 있으면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전체로 수령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있다. 우리는 전체 금액 중에 퇴직소득세로 보는 금액만 반려내면 나머지는 근로소득이겠다. 퇴직소득에 대한 기준은 뭐다?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수, 2020년부터는 2배수, 12년 이전은 둘 중에 하나 높은 거로 정한다. 둘 중에 하나는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퇴직할 때 받았을 퇴직금과 전체 퇴직금 중에 2012년 이전의 기간으로 안 분한 금액을 비교해서 큰 놈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그만 딱 넣어놓으면 돼.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얘기를 대표이사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 본부장이 얘기한 얘기 이거야. 알아서 계산해줘. 근데 이 표는 뭐냐면 물론 이거 말고 엑셀표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넣으면 근속연수 넣고 넣으면 전체 금액 중에 퇴직금, 그다음에 퇴직소득, 근로소득 나누는 엑셀표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나오는데 그 원리는 이렇고 그 중에 퇴직소득을 여기다가 입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천지수 표가 나와. 공시적인 문서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표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홈택스에 보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유보금 회수의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 차트에서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힘든 시간 고생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대표한 이 퇴직금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매칭이 되는 보험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가 보험 계약을 하는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일 것 같아요. 물론 하나 더 있겠죠. 건강보험을 할 수도 있어. 물론 뭐. 하지만 그거 말고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게 대표이사의 퇴직금하고 매칭된 보험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어차피 대표님은 언젠가는 퇴직을 해. 일하다 돌아가셔도 퇴직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한테 물려줘도 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아야 될 퇴직금 규모를 키워주면 되잖아.
퇴직금 규모를 키워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험료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5배수로 하면 보험료도 같이 커져. 대표이사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러면 퇴직금 못 주잖아요. 근데 억울한 거는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퇴직소득 납부하라 국가에서 뭐가 날라오기도 해. 억울하게. 그러니까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내 노후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회사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돈을 지금서부터 보험으로 마련하십시오. 당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정관의 규정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현재 1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퇴직하는 시점이 10년 후야. 그럼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30억을 해야 돼. 그러면 매년 3억씩 모아야 돼. 그 보험료가 2,500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야. 이걸 해서 세금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래서 퇴직금을 세금 계산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네? 그래서 나한테 믿게 만들어 놓고 정관을 바꿔줘서 배수를 넣어놓고 거기에 보험을 갖다 매칭을 시키는 거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퇴직금을 많이 늘려주는 게 좋잖아. 그럼 첫 번째 뭘? 정관을 개정한다. 형식에 맞게. 두 번째 뭐? 연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올린다. 세 번째 뭐? 그래서 그래서 확보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한다. 근데 내가 컨설팅을 이것 말고 자랑하게 해주니까 그런 재원으로 원금 손실이 없는 7년의 약속이라는 보험을 해라. 근데 목표가 10년에 30억이니 2,500을 해라. 근데 너무 커. 그럼 일단 1,000만 원부터 시작. 그러면서 내가 계속 컨설팅을 해요. 그럼 7년 지났어. 1,000만 원짜리 끝났어. 또 1,000만 원짜리 또 하나. 이런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컨설팅을 해주는데 대가로 돈을 주세요. 아니 보험을 할 때 그냥 보험하지 마시고 이 보험은요. 니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니즈는 상속의 목적으로. 두 번째 니즈는 대표님의 퇴직금이에요. 어차피 제가 대표님과 상담을 할 때 제도 정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 기본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정관입니다. 근데 정관에다가는 상대적 기재사항을 넣기 위해서 하는데 퇴직금 규정이 있고요. 그 퇴직금의 규정에 확보된 퇴직금이 현재 1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대표님 앞으로 10년 동안 컨설팅을 하게 될 건데 10년에 사장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30억인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 돈이 없다면 억울하게도 5억분이 못 받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대표님 노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보험을 하시고 그 보험이 저의 컨설팅의 대가예요. 10년 동안 제가 쭉 해드릴게 라고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의 고민은 뭐다? 보험료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치 제한 워크숍 3, 4쯤에서 얘기하는 거야. 3, 4쯤에서 얘기 던져. 그리고 계속 가면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2,500 다 못해. 못해 어차피. 사이즈가 어차피 여기 맥시멈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증액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증액 안 하는 회사 거의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예전에는 경영인정기 뭐 5년 지나면 95%였잖아. 5년 지나면 감액 안 나. 또 계약. 감액 안 나. 또 계약. 향후에 경영인정기가 그런 형태로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만만한 게 7년의 약속이야. 7년 약속하고 7년 후에 감액 납입 끝났잖아. 또 똑같은 계약. 또. 그래서 7년 약속으로 하면은 만약에 내가 풀로 한다고 하면 7년 단위로 하는 거고 풀이 아니다. 절반 케이스다 그러면 계속 하는 계속. 목표 30억까지.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보험료 사이즈가 결정하기 위한 밑밥을 깔아놓는 과정이고 사장은 그걸 모를 때 모른 채 나한테 퇴직소득에 대한 얘기,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나중에 결론은 여기로 연결되는 거야. 거기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통해야 돼. 왜? 우리 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대표이사가 보험을 할 때 퇴직금과 연결해서 하는 형태로 가라. 두 번째는 상속이죠. 상속의 매칭으로 하는 건 무조건 종신보험으로 가는 거고 퇴직금은 경영인정기 아니면 7년의 약속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직금의 사이즈를 키워주면 우리의 보험료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고 처음서부터 그런 거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30억, 10명 중에 3명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먹히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은 2배수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힘든 시간 고생하셨고 자, 다음 주에는 상속 증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